파였었습니다. 붉은 수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 첫째는 프리드리히 1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즉 독일의 전신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프리드리히 1세 황제가 동방으로 진출했듯이 독일도 동방 지역에 있는 소련을 점령해야겠다. 그런 전쟁이 독소 전쟁이다 보니까 그 프리드리 1세의 별명을 따서 바르바로사 작전이라고 칭했다라는 설도 있고, 그게 첫째 설이고요. 두 번째는 그 소련의 최고 지도자 서기장이었던 이오시프 스탈린이 수염을 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붉은 공산주의의 상징이 붉은색이기도 하고, 또 수염을 불그스름한 수염을 길고 있는 이오시프 스탈린의 이름을 따서 소련을 침공하는 거니까 붉은 수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탈리아로 붉은 수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바르바로사로 칭했다라는 설이 두 번째 설이고요. 세 번째는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색깔을 명칭으로 딴 작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적색 상황이다, 청색 상황이다, 황색 상황이다, 녹색 상황이다, 이런 백색 상황이다. 그래서 그 색깔을 딴 그 작전 암호명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그 붉은 수염, 일종의 붉은이가 레드지 않습니까? 레드 작전. 그래서 붉은 수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바르바로사 작전으로 명칭을 정했다라는 설도 있는데요. 여하튼 어떤 게 맞든 간에 그 바르바로사 작전은 인류 역사 이래 최대 규모의 병력이 투입이 됐습니다. 즉 독일이 소련을 정복하겠다라는 그 바르바로사 작전, 즉 3, 4개월 이내에 독일이 소련을 점령해야겠다라는 그 목표, 계획을 갖고 감행했던 작전이 바르바로사 작전이고, 그건 1941년 6월 22일부터 12월 5일까지 전개가 됐었는데요. 원래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독일과 소련은 불가침 조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것을 2년 만에 파기를 하고 1941년 6월 22일에 바르바로사 작전을 통해서 드디어 독일이 소련을 정복하겠다라는 야욕을 불태우면서 소련을 침공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 독소전쟁의 시작인 바르바로사 작전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독일의 히틀러 입장에서는 엄청난 실수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독일을 중심으로 서쪽 지역에 있던 프랑스 이쪽이 서부전선이고, 독일을 중심으로 동쪽 지역에 있던 소련이 동부전선이지 않습니까? 독일은 두 개의 전쟁을 일으킨 거죠. 서부전선에서는 독일의 서쪽 지역인 프랑스 지역에서는 독일이 미국, 영국, 프랑스를 상대로 서부전선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동쪽 지역에 있는 동부전선, 즉 소련을 상대로도 전쟁을 일으켜버렸기 때문에 독일의 히틀러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엄청난 판단 착오가 있었던 거고, 그걸로 인해서 독일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했었던 원인이 된다고,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여하튼 독일은 1941년 6월 22일에 독소 불가침 조약을 2년 만에 파기를 하고 소련을 공격을 한 거고, 그게 바로 독소전쟁의 서막인 바르바로사 작전입니다. 그래서 인류 전쟁 역사상 최대 규모의 병력이 투입됐는데요. 독일군이 400만 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방어하는 소련은 290만 명을 투입을 했고, 그 다음에 그 피해를 말씀을 드리면 그 바르바로사 작전 안에서 피해 규모가 그 독일군의 사망자는 한 18만 명 정도, 소련군의 사망자는 한 8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전차와 항공기 피해를 비교를 해보면, 전차 항공기가 독일 쪽은 전차가 한 2,000대 정도, 또 항공기가 2,100대 정도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소련은 방어를 하는
공격을 당한 소련은 그의 10배 정도가 됩니다. 그의 10배 정도가 되는 한 2만 1,000대 정도의 전차가 파괴되고 또 2만 2천 대 정도의 항공기가 파괴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차나 항공기 피해는 독일보다 소련이 10배 정도 더 컸었던 거고요. 사망자는 독일은 한 18만 명 정도 사망했는데 소련은 한 4배 정도에 해당되는 8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여하튼 독일군이 그 3, 4개월 이내 소련을 정복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계획으로 바르바로사 작전을 펼치면서 병력도 400만 명이나 투입을 했고 그거 방어하는 소련은 290만 명의 병력으로 방어를 했는데 그래서 인류 전쟁 역사상 최대 규모의 병력이 투입된 전쟁이 전투가 바르바로사 작전입니다. 그 후반에 바르바로사 작전의 후반에 있었던 게 바로 모스크바 공방전입니다. 모스크바 공방전. 모스크바 공방전은 뭐냐면 1941년 10월 2일부터 이듬해인 42년 1월 7일까지 발생이 됐습니다. 바르바로사 작전의 후반부인 1941년 10월 2일부터 1942년 1월 7일까지 모스크바 공방전이 있었는데요. 그 공방전은 결국은 독일이 소련의 심장부인 모스크바를 점령해야겠다라는 건데 결국은 소련이 그걸 다 막아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는 소련의 심장부인 수도 모스크바를 점령해야겠다라는 그것을 포기를 하게 됩니다. 모스크바 서쪽 30km 지점까지 독일군이 진격을 했는데요. 소련이 그걸 다 막아냅니다. 그래서 모스크바 공방전의 최종 승자는 결국은 독일이 아닌 소련이었던 거고 그래서 소련은 철수를 하게 되는 거고 그 이후에 다시 수도인 모스크바를 다시 공격해야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지만 다수 의견은 또 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소련의 유전지대 카프카스 유전 지역이 있는 스탈린그라드를 공격하자. 스탈린그라드. 그래서 바로 발생했던 바로 그 전투가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상자가 발생됐던 2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됐던 스탈린그라드 전투입니다. 자,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좀 설명을 드리면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병력이 투입된 게 바로 아까 바르바로사 작전 400만 명의 독일군이 투입이 된 거고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상자가 발생된 게 바로 스탈린그라드 전투입니다. 2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됐습니다. 사망자, 부상자 합해가지고 사상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탈린그라드 전투의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독일군은 85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됐고 소련군은 115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됐습니다. 다 합하게 되면 약 2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된 게 인류 전쟁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상자가 발생된 전투가 200만 명의 사상자를 초래한 스탈린그라드 전투인데요. 그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그 모스크바 공방전이 1942년 1월 7일에 소련군의 승리로 끝났고 그래서 겨울에 끝난 거지 않습니까? 1942년 1월 7일에 소련이 독일의 모스크바 점령을 저지시켰던 게 바로 모스크바 공방전인데요. 그게 1942년 1월 7일에 소련군의 승리로 끝났고 그래서 독일은 철수를 했다가 다시 모스크바 공격했다가는 실패할 것 같아가지고 차선책으로 소련의 유전지대인 카프카스 유전이 흐르고 있는 유전이 있는 근처의 도시 스탈린그라드를 공격하자 해가지고 일으켰던 전투가 바로 스탈린그라드 전투인데요. 그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독일이 또 하게 된 이유는
독일이 전쟁을 수행을 하려면 엄청난 연료가 필요하죠. 항공기나 전차들의 연료가 필요한데 독일은 연료가 부족하다 보니까 소련의 유전지대인 카프카스 유전지대를 빼앗아 가지고 그 연료를 확보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독일 입장에서는 연료가 엄청나게 확보되고 반대로 소련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전쟁 수행을 위해서는 연료가 필요한데 독일한테 빼앗겨 버리니까 소련군의 전투 수행 능력이 급격하게 괴멸돼 버릴 수 있고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카프카스 유전 지역이 있는 스탈린그라드를 빼앗아야겠다라고 독일은 생각을 한 거고 특히 그 당시에 소련의 최고 지도자 이오시프 스탈린의 명칭을 딴 도시 이름이지 않습니까? 스탈린그라드. 그러니까 소련의 최고 지도자 독소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소련의 최고 지도자 이오시프 스탈린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도시 스탈린그라드를 점령하게 되면 상징적 의미도 큰 거죠. 소련 최고 지도자의 이름을 딴 도시를 점령했다. 그래서 소련군들은 사기가 꺾일 거고 독일군의 사기는 급신장하게 될 거고 그런 이유 때문에 스탈린그라드를 점령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독일이 일으키게 된 겁니다. 소련의 이제 지도를 보면 저기 북해 쪽에 있는 도시가 바로 레닌그라드죠. 마르크스 레닌주의 소련의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주도했던 레닌의 명칭을 딴 도시가 바로 레닌그라드지 않습니까? 지금은 도시 명칭을 바꿨죠. 샹트페테르부르크. 여러분들 샹트페테르부르크가 러시아어로 성 베드로의 도시란 뜻입니다. 여러분들 세계 최대 규모의 성당이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인데요. 성 베드로가 영어로는 세인트 피터지 않습니까? 세인트 피터, 한글로는 성 베드로인데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분이고 초대 교황을 하셨던 분이 성 베드로, 세인트 피터인데 그분의 무덤 위에다가 세워놓은 성당이 세계 최대 규모의 이탈리아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세인트 피터가 성 베드로이듯이 샹트페테르가 바로 성 베드로입니다. 러시아어로 영어로는 세인트 피터, 러시아어로는 샹트페테르입니다. 성 베드로. 그래서 성 베드로의 도시다 해서 샹트페테르부르크인데 과거의 명칭이 레닌그라드고 현재는 샹트페테르부르크입니다. 그게 소련의 북서쪽에 있는 북해 근처에 있는 항구 도시고요. 남동쪽으로 약간 오게 되면 소련의 수도인 모스크바가 있고 거기서 좀 더 남동쪽으로 내려오면 레닌의 후계자인 이오시프 스탈린의 명칭을 딴 도시 이름 스탈린그라드고 거기 근처에 카프카스 유전지대가 흐르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 스탈린그라드의 도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볼고그라드입니다. 볼고그라드. 여하튼 소련의 유전지대를 빼앗아야겠다. 또 소련의 최고 지도자 이오시프 스탈린의 이름을 딴 도시를 점령을 하게 되면 소련군은 사기가 꺾이고 독일은 사기가 급신장할 거다. 뭐 이러한 전략적 이유 때문에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는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일으켰고 그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1942년 8월 21일에 발발해서 이듬해인 1943년 2월 2일에 끝났으니까 약 5개월 10일 동안 진행됐던 게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상자 2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된 스탈린그라드 전투입니다. 자, 인류 역사상 여기서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류 역사상 전쟁 역사상 단 하루 전투로 가장 사망자가 많이 발생된 전투가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의 중반인 1916년에 발생됐던 서부전선에서의 약 10만 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된 전투가
바로 인류 역사상 단 하루 전투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된 전투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게 1916년 제1차 세계대전의 서부전선에서의 단 하루의 사망자 10만 명 정도가 인류 전쟁 역사에서 단 하루의 그 전투로 최대 규모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전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투는 뭐냐? 인류 역사상 단 하루 전투로 두 번째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됐던 게 바로 칸나이 전투인데요. 기원전 216년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 지금 튀니지의 전신이죠. 북아프리카 튀니지의 전신이 카르타고인데요.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 장군이 로마로 진격하기 직전에 알프스의 산맥을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4만 명의 병력이 이탈리아 반도에 침입을 했고, 이탈리아 로마 점령은 못했지만 그 중남부 지역에 있는 칸나이라는 지역에서 기원전 216년에 로마군을 괴멸시켜 버리죠. 그래서 로마군이 한 8만 명이 괴멸이 되고 그 당시에 카르타고 병력은 한 5만 명 정도 병력밖에 없었는데, 병력 면에서는 카르타고가 로마군보다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로 이끌어가지고 단 하루 전투, 칸나이 전투, 단 하루 전투로 로마군 8만 명을 괴멸 사망시켜 버렸기 때문에 인류 전쟁 역사상 단 하루 전투로는 제1차 세계대전 1916년 서부전선에서의 사망자 한 10만 명 다음으로 많은 사망자인 8만 명의 로마군을 괴멸시킨 전투로, 단 하루 전투로 두 번째로 많은 규모인 8만 명을 괴멸시킨 전투가 바로 기원전 216년의 칸나이 전투입니다. 여하튼 스탈린그라드 전투로 다시 돌아와서,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1942년 8월 21일부터 1943년 2월 2일까지 약 5개월 10일 정도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 결과는 잘 아시다시피 소련이 그 독일을 무찔러 가지고 2차 세계대전에 전환점을 가져온 전투가 바로 그 유명한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상자인 사망자 부상자 합해서 사상자 200만 명을 발생시킨 스탈린그라드 전투고, 그 이후에 독일은 이제 굉장히 고전을 하게 된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전쟁이 쭉 전개되고, 그 다음에 그 뒤로는 이제 독일이 계속 힘든 상황이 되는데요. 그 이듬해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1943년 2월 2일에 소련의 승리로 독일이 타격을 입게 되고, 그로부터 한 1년 5개월이 지난 1944년 6월 6일에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 작전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펼쳐집니다. 자, 지금 촬영을 한 1시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더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 작전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스탈린그라드 전투 종료 시점으로부터 약 1년 4개월 후인 1944년 6월 6일에 발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 태평양 전선의 미국 승리의 주역은 잘 아시다시피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이고요. 반면에 2차 세계대전 유럽 전선에서 연합군 승리의 주역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이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이 주도를 해가지고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 작전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성공을 시키죠. 그게 1944년 6월 6일입니다. 그 성공의 그 전과 그 공적을 인정받아서 그해 12월에, 즉 1944년 12월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연합군의 유럽 전선 최고 사령관은 육군 원수로 진급을 합니다. 육군 대장에서 육군 원수, 즉 4스타에서 5스타로 진급을 합니다. 1944년 12월에. 또 같은 시기에
태평양 전선에서는 메가더 장군이 필리핀 상륙 작전에 성공을 해가지고 그 공적을 인정받아서 아이젠하워가 대장에서 원수로 승진하던 그 시기 1944년 12월에 태평양 전쟁의 승리의 주역인 더글라스 메가더도 육군 대장에서 육군 원수 포스타에서 5스타로 같은 시기 1944년 12월에 진급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은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의 승리의 주역이었고 나중에 우리 6.25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1950년 9월 15일에 인천 상륙작전도 승리로 이끌었고 그 다음에 일본이 패망을 한 다음에 일본에 가서 미 군정 시절을 이끌었던 군정사령관이기도 했었다라는 거 다 아실 텐데요. 여하튼 메가더 장군이 그런 식으로 태평양 전쟁의 승리의 주역이긴 한데 2차 세계대전 한국 전쟁에서 중공군이 개입해가지고 일사후퇴가 이루어지니까 메가더 장군은 중국을 공격해야 된다.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의 만주 지역을 공격해서 공산당의 씨를 말려버려야겠다라고 강경론을 펼치면서 필요하다면 원자폭탄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치니까 제3차 세계대전을 막기 위해서 그 당시에 해리 트루만 대통령은 1951년 4월 11일에 메가더 장군을 해임을 시키고 4월 19일에 메가더 장군이 미국 의회에 가서 연설을 하면서 명연설을 하면서 퇴역을 하죠.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라는 명연설을 1951년 4월 19일에 메가더 장군이 미국 의회에서 연설하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시게 되는데요. 여하튼 메가더 장군 굉장히 엘리트죠. 그 메가더 장군과 함께 필리핀에서 같이 근무했었던 분이 바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입니다. 메가더 장군은 1880년생인데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은 10살이 더 젊은 1890년생입니다. 육군사관학교는 아이젠하워 사령관이 메가더 사령관보다 11년 후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필리핀에서 메가더 장군이 필리핀 군정사령관을 할 때 군사 고문을 할 때 메가더 장군이 필리핀에서 군사 고문을 할 때 그 당시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그 소령이었습니다. 소령은 메가더 사령관의 부관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메가더 장군은 이제 그 해임이 되는 그러한 아픔을 겪지만은 그 부관이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2차 세계대전의 유럽 전선에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그 전공을 인정받아서 나중에 1949년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창설되면서 초대 최고 사령관까지 했고 또 미국의 아이비리그 즉 미 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 중에 하나인 콜롬비아 대학의 총장도 한 5, 6년 정도 하셨고 드디어 1953년 1월부터 1961년 1월까지 8년 동안 공화당 소속으로 미국의 34대 대통령까지 하셨던 분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즉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승리의 주역이신데요. 그분이 바로 메가더 장군의 육군사관학교 11년 후배고 10살 젊은 후배인데 대기 만성형으로 나중에 승승장구를 하셨습니다. 초반에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은 초반에는 육사를 졸업한 지 한 15년이 됐는데도 계속 소령으로 계속 만년 소령이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대기 만성형으로 좀 성장을 좀 빠른 속도로 하게 돼서 유럽군 총사령관까지 하게 된 거죠. 여하튼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1944년 6월 6일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결행이 되고 그게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인데요. 원래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 하기 전에 이제 요시프 스탈린이 미국, 영국, 프랑스 쪽에다가
요청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그 다음에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에게 요구하기를 이 두 개의 전선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독일이 동부전선인 소련을 상대로 엄청나게 파상 공세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소련이 타격을 많이 입으니까 서부전선을 좀 확대를 해야 된다. 그래야 독일군의 병력이 서부전선으로 좀 분산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2의 전선을 프랑스 주변의 서부전선에 좀 구축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빨리 실현이 되지 않았고 한 1년 정도 지난 1944년 5월 달에 원래 제2전선을 독일의 서쪽 지역인 프랑스 지역에다가 확장시키려고 상륙작전을 결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1944년 5월에. 그런데 시기가 잘 맞지 않아 가지고 드디어 D-Day를 1944년 6월 5일로 정했었는데요. 즉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의미가 소련의 이오시프 스탈린이 동부전선에서 소련이 독일의 파상 공세를 너무나도 강하게 당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서 독일의 서쪽 지역에 있는 서부전선 프랑스 지역 이쪽에다가 제2의 전선을 좀 확대해 달라라는 이오시프 스탈린의 특별 요청에 따라 미국, 영국, 프랑스 연합군이 그것을 이 제2의 전선을 서부전선에다가 확장시켜야겠다라는 차원에서 결행된 게 노르망디 상륙작전인데요. 원래는 1944년 5월에 하려고 했다가 한 달 정도 늦춰진 게 1944년 6월 5일이었는데 그날 이제 작전 회의를 합니다. 작전 회의. 무슨 작전 회의를 하게 되냐면 이런 겁니다. 자, 상륙 작전에 성공을 하려면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조건이 조수 간만의 차이에 의해서 바닷물이 최대한 만조 수위에 도달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해군 전함들이 육지에 최대한 접근해 가지고 상륙하기가 수월하니까요. 그게 첫째 조건, 만조 수위입니다. 만조. 두 번째가 만월입니다. 만월. 달이 밝아야 됩니다. 찰 만자 달 월자 만월입니다. 밝은 달이 떠야 공수부대가 투하 위치를 제대로 잡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만조라는 것은 아까 찰 만자의 조류 조자 조수 간만의 차이 가장 하루에 2번씩 이렇게 만조가 2번 있고 간조가 2번 있고 다 아실 겁니다. 밀물과 썰물. 그래서 만조는 밤에 하루에 2번씩 만조 또 간조가 있다 보니까 만조야 그 조건을 맞추기가 어렵진 않은 거죠. 그래서 만조는 뭐 그 조건 충족이 어렵진 않았었던 거고 중요한 건 만월입니다. 만월. 찰만자 달월자니까 달이 꽉 차는 밝은 달이 떠야 되는데 그날 D-Day였던 1944년 6월 5일에는 날씨가 흐렸습니다. 날씨가 흐려가지고 달이 보이지 않으면은 영국에서 이륙한 연합군의 공수부대들이 투하 위치를 제대로 잡을 수 없는 거죠. 상륙을 하려면 먼저 공수부대가 적의 후방에 투하가 돼가지고 적의 후방을 교란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밝은 달이 뜬 상황에서 공수 특전단이 투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름이 끼고 굉장히 기상이 안 좋았습니다. 그때 작전 회의를 하죠. 그 최고 사령관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사령관 휘하에 영국군의 사령관인 몽고메리 장군도 있고 또 미국의 사령관인 조지 패튼 장군도 있고 여러 사령관 중에서도 최고 사령관이 바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였죠.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를 최고 사령관으로 앉힌 이유가 미국의 조지 패튼 사령관이나 영국의 몽고메리 사령관은 다들 개성이 강하다 보니까 의견 충돌이 많아서 아이젠하워는 가장 원만한 성격이었습니다. 가장 이렇게 소통의 달인이었던 사령관이다 보니까 두 장군을 다 이렇게 아우르는 교섭력이 있어가지고
가장 원만한 성격의 소유자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를 노르망디 상륙작전 결행하기 전에 연합군의 총사령관으로 낙점을 했다고 합니다. 여하튼 그런 식으로 6월 5일 날 결행을 앞두고 작전 회의를 하는데요. 그때 기상대장인 공군 대령이 브리핑을 합니다.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만월 조건이 성취가 안 된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연기해야 할 것 같다라고 의견을 개진하는데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최고사령관은 한 달 동안이나 연기를 하게 되면 그 상륙을 위해서 수천 대의 함정에 나눠 타고 있는 수십만 명의 병력들이 보안 유지가 안 된다. 그래서 상륙 작전을 이쪽 노르망디 쪽 프랑스 북서부 해안에 상륙할 걸로 독일한테 정보가 누설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작전이 실패된다. 그걸 걱정해서 한 달을 미룰 수는 없다라고 한 거고, 그러면 뭐 차선책으로 어떤 날이 날씨가 좀 더 나아지냐 호전되냐라고 했더니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날씨가 흐린 건 마찬가지지만은 그래도 오늘보다 6월 5일보다는 낫다 해가지고 6월 6일로 하루를 연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 작전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1944년 6월 6일에 결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함정, 배는 한 9천 척이 동원이 되고 항공기나 12,000대 정도가 동원된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 작전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그 치열했던 현장, 그게 바로 영화, 전쟁 영화의 최고봉이라고 칭해지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아실 겁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첫 장면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오마하 해변에서 미국의 상륙병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는 그 장면이 묘사가 되죠. 영국의 그 해안포 또 기관총 벙커에서 엄청난 그 기관총 세례를 퍼붓는 그러한 그 상황에서 상륙군들이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을 하는데, 상륙할 때 해변이 뭐 오마하 해변, 소드 해변, 뭐 무슨 해변 해가지고 한 5개 해변을 연합군들이 분담해가지고 상륙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미국이 담당했던 오마하 해변에서 사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이 됩니다. 미국의 상륙병, 해군 해병 한 3,000명 정도가 사망을 해버리는 오마하 해변이 가장 치열했던 그 해변인데요. 거기에서 단적인 예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미국 상륙부대 오마하 해변에 상륙하던 미국의 그 해병 사단장이 아니라 연대장 대령입니다. 연대장 대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참혹한 사망자가 발생되는 그러한 오마하 해변이었냐면 그 연대장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노르망디의 오마하 해변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이미 죽은 자, 또 두 번째는 곧 죽을 자, 이 두 종류의 사람들만 있다 이겁니다. 이미 죽은 자들과 곧 죽을 자들, 이 두 종류의 사람들만 이곳 노르망디의 오마하 해변에는 있다라고 그 당시에 참혹한 상황을 그렇게 연대장 대령이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개전 초반에 상륙 초반에 단 5분 동안 어떤 중대가 한 2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198명의 중대원 중에 단 5분이 진행이 됐을 뿐인데 2명만 살고 196명이 사망을 해버렸습니다. 해안에서 해안 진지를 구축하고 있던 독일의 해안포, 기관총, 각종 포들이 이렇게 그 사격을 하니까 또 포격을 하니까 상륙하는 미국의 그 중대원 198명 중에 5분 만에 2명 뺀 196명이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대장이 그런 표현을 쓴 거죠.
이 노르망디의 오마 해변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 이미 죽은 자들과 곧 죽을 자들. 그 정도로 참혹했고 그 표현을 했던 연대장이 계속 돌격을 시도를 해가지고 결국은 독일의 해안포 진지 방카를 다 빼앗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키면서 인류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인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을 하게 되고 그게 1944년 6월 6일이고요. 그로부터 2달 반 정도 지난 1944년 8월 25일에 드디어 유럽의 중심인 프랑스의 파리를 탈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파리는 1940년 6월 14일에 독일의 점령을 받고 파리로인 1940년 6월 22일에 프랑스가 독일에 항복을 하고 그로부터 4년 3개월 정도 지난 1944년 8월 25일에 탈환을 하게 됩니다. 4년 3개월 동안 프랑스의 파리는 독일의 점령하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 식으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연합군이 승리해서 2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연합군이 승기를 잡은 거죠. 그로부터 이제 세월이 한 얼마가 흐르냐면은 한 11개월 정도 흘러서 11개월도 아닙니다. 한 10개월 정도 지난 1945년 4월 12일에는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뇌출혈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데요. 미국의 헌정사상 역대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대통령을 4번이나 했고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집권했던 12년 정도의 기간 동일한 그 시기에 미국의 대통령을 12년 동안 하시면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 승리를 눈앞에 앞둔 상황에서 바로 고지가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1945년 4월 10일에 뇌출혈로 사망을 하고 그로부터 18일 후인 1945년 4월 30일에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는 권총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프랑스, 영국의 연합군이 서부전선에서 계속 동진을 하게 되고 또 소련군은 동부전선에서 계속 서진을 해가지고 독일로 계속 공격을 포위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소련군하고 동부전선에서 서진했던 소련군하고 서부전선에서 동진했던 미, 영프 연합군이 독일의 엘베강 근처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을 향해서 공격을 하게 되고 그래서 폐색이 짙어지자 독일군의 패배가 짙어지자 결국은 그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는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 문 바로 밑에 지하 벙커에 있다가 이제 권총 자살을 하는데요. 그게 루즈벨트 대통령 사망 시점으로부터 18일이 지난 1945년 4월 30일에 아돌프 히틀러가 권총 자살을 했고 그로부터 8일 후인 5월 8일에 그 독일이 미, 영프 3개국의 연합군 사령부가 있는 프랑스로 가서 항복 문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의 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일은 5월 8일인데요. 그에 반해서 다음 날 5월 9일 날 독일이 소련군 사령부가 있는 베를린 외곽에 독일 공과대 안에 소련군 사령부가 있었는데요. 5월 9일 날 독일이 소련군 사령부에 가서 소련한테 항복 문서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소련의 후신인 러시아의 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일은 5월 9일입니다. 왜 그렇게 날짜가 다를 것 같습니다. 날짜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소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의 서부전선, 독일의 서쪽인 프랑스 지역 이쪽이 서부전선이고 독일의 동쪽인 소련 지역이 동부전선이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 서부전선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가 싸웠던 독일군 병력은 한 5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반면에 2차 세계대전 동부전선에서 소련이 싸웠던 독일군의 병력은
그의 9배 정도에 해당되는 한 450만 명의 병력이 동부전선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군 병력이 미국, 영국, 프랑스를 상대로 프랑스 쪽 서부전선에 투입된 독일군의 병력은 한 50만 명, 반면에 동부전선인 소련 지역에 투입된 병력은 그의 9배 정도 해당되는 450만 명의 병력이 소련 지역에 독일군이 투입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서부전선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가 맞이한 독일군 병력은 상대했던 독일군 병력은 5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반면에 동부전선에서 소련군이 상대했던 독일군의 병력은 그의 9배 정도에 해당되는 450만 명의 병력을 상대로 소련은 싸워서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가인 독일이 1945년 5월 8일에 미국, 영국, 프랑스의 연합군 사령부가 있는 프랑스에 가서 서명을 하니까 독일은 그걸 소련은 그건 별 의미가 없다. 그의 9배에 해당되는 450만 명의 병력을 상대로 독일군 병력을 상대로 싸웠던 소련군 사령부에 와가지고 서명을 해라라고 해서 베를린 외곽에 있는 독일 공과대 안에 있는 소련군 사령부에서 5월 9일 날 독일이 소련한테 항복문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소련의 후신인 러시아의 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일은 5월 9일이고 미국, 영국, 프랑스의 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일은 5월 8일입니다. 여하튼 그러한 역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아까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1942년 8월 21일부터 1943년 2월 2일까지 약 5개월 10일 정도 진행된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상자인 2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된 전투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느 정도로 참혹했는지 일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그 개전 초반에는 그 독일이 스탈린그라드를 완전히 점령을 했었죠. 그래서 그 독일이 아주 우세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소련이 엄청난 동원령을 발동해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수행하면서 엄청난 동원령을 발동했지만은 러시아 국민들의 수십만 명이 해외로 도피를 했다라는 게 뉴스에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 당시에 1942년 당시에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발생됐을 때 독일이 스탈린그라드를 점령을 했는데 소련이 동원령을 발동해서 엄청난 병력을 모집해가지고 그 독일이 점령하고 있던 스탈린그라드의 외곽을 다 포위를 해버리죠. 천왕성 작전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포위를 해가지고 그 스탈린그라드를 점령하고 있던 독일을 압박을 하는 거죠. 독일군을. 그래서 그때 전쟁이 얼마나 참혹했었냐면 그때 독일군과 싸우는 소련군의 신병들, 징집이 된 소련군의 신병들이 독일을 상대로 싸우지 않습니까? 그때 그 소련 신병들의 평균 생존 기간이 얼마였을 것 같습니까? 퀴즈입니다. 퀴즈. 스탈린그라드를 점령하고 있던 독일군을 상대로 포위 작전을 한 소련군의 이제 소련군의 병력 중에서도 신병들이 전투에 참전하면 훈련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닌 상황에서 참전을 한 신병들의 평균 생존 기간 퀴즈인데요. 24시간입니다. 소련군의 신병이 투입이 되면 평균적으로 24시간 생존하고 전사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소련군의 피해가 컸었습니다. 그 다음에 반면에 나중에 후반에 가서는 거기에 스탈린그라드 안에 갇혀버린 독일군들이 소련군한테 포위돼 가지고 연료가 떨어지고 식량이 떨어지고 엄청나게 추위와 싸워야 되고 그래서 계속 나중에는 이제 독일군들이 이제 갇혀버린 도간에 든 지가 돼 가지고 이제 죽음만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전차들 연료가 떨어져 버리지 병사들이 먹어야 할 식량이 떨어지지 추위는 엄청나게 춥지 그러다 보니까 독일의 그 당시에 그 스탈린그라드 점령군 사령관은 이제 항복을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독일의 총통인 아돌프 히틀러는
그 소련군 독일의 스탈린그라드 점령군 사령관한테 계급을 승진을 시켜줍니다. 육군 대장에서 육군 원수, 포스타에서 5스타로 승진을 시켜주면서 계속 항복하지 말고 버텨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데